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요. KBS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인물 경쟁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지율은 39.8대 39.8로 동률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마저도 인물 경쟁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라는 판단을 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공약이 누가 제일 좋냐?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가 31.3입니다. 그럼 이 각종 중요 의제에 있어서 정책을 누가 가장 잘하겠느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좀 측면인데 TV토론은 누가 잘했냐? 2배 가까운 비율로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을 잘했다라는 분들이 36.9%, 윤석열 후보는 20.2%, 거의 2배에 달하죠. 감정적인 호불호 또는 도덕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더더군다나 능력이나 자질, 실력 이런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윤석열 후보는 떨어질 일만 있고 이재명 후보는 올라갈 일만 남았겠다.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어제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위성정당 방지를 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소수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2인 선거구를 방지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첫째,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완화하겠다. 기득권 포기 선언이 담겨 있는 거고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도 매우 유리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계속 지지를 하겠다라는 지지자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지지층은 강고해요. 85%가량이 후보 안 바꿔.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 15%가 채 안 되거든요. 두 후보 모두. 근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보면 지지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 표가 죽는 표가 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반 넘는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자기 표가 사표 되는 건 싫으니까 될 만한 사람한테 표를 주고 싶은데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또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다당제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앞서 살펴보신 이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후보가 또는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뿐만이 아니고 25일 날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선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하는 거라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의심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게 제도로 만들 수 있도록 당론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52%, 51%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와서 이재명 또는 윤석열 쪽으로 갈 텐데 누굴 찍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전체 유권자 수가 확정된 걸 보면요. 4,419만여 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투표율을 75%로 가정을 하면 3,314만여 표가 나와요. 실제 유효 득표수가. 근데 안철수 후보가 8.2% 지금 현재 이 KBS 여론조사 결과로는 8.2%를 지지받고 있는데 그 중에 51.8%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140만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심상정 후보 지지층 중에도 54만 표, 둘을 합치면 194만 표가 심상정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지만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194만 표, 유효 투표수 중에 194만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디로 흡수되느냐가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상으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라고 보고요. 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뭐냐? 국무총리를 지금 국회가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초기 단계 지명을 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던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과는 결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야당의 의사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할 것이고 전체 정부를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무총리 한 명만 임명 절차가 바뀌는 게 아니고 국무위원들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가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까지 태워서 거의 1년 걸려서 힘겹게 의결을 해서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소수정당이 비례대표로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는 뭐 당 이름은 뭐 자유한국당이었다 미래통합당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했어요. 우리는 애초에 반대했던 법이니까 우린 꼼수 쓸래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게 미래한국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거 잘못하면은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가게 생겼거든요.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흡수 합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맞대응 성격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기본소득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대전환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소수정당 또는 제야정당도 합류를 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쪽인 더불어시민당 공히 33%대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19석 당선이 됐고요. 더불어시민당에서 17석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으로 통합하는 당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 통합되지 않고 이쪽에서 출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기본소득당 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적지를 찾아갔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취지를 형해화시킨 것, 왜곡시킨 것은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만들었고 거기에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에서도 아니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긴 만들었으니까 정의당은 이게 계속 불만이었던 거예요. 니네 우리랑 합의해서 이 법 통과시켜놓고 니네가 위성정당 만드냐 아무리 쟤네가 그런다고 니네 따라하냐 이게 이제 계속 볼멘 소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치개혁안에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거를 아예 못하게 막겠다. 법으로 막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였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헌법도 개정이 필요하고요. 선거법도 개정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발의를 했던 개헌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내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를 지금은 5년이거든요.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다 4년인데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다만 단임제죠. 근데 이것을 4년 중임제로 해서 임기를 4년으로 줄이지만 한 차례에 걸쳐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정의 연속성도 확보가 될 것이고 지금은
한 2, 3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임기 후반을 걱정을 해야 하는, 내 임덕을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임제를 하면 현직 대통령이 연속선상으로 정책을 피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지금도 43% 득표를 하는 사람이 당선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과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43% 득표에서 당선이 되면 반도 지지를 안 하는 대통령인데 뭘 국민 지지를 얻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또 폄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듯이 제3당의 후보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현행 제도에서는. 근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누구라도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인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심상정인데 표를 못 주는 사람들. 아까 보신 것처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금 심상정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그 후보에게 표를 줄지 안 줄지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뭐랄까요, 불합리함이 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일단 지지를 하고, 만약에 50% 넘는 사람이 없어서 결선에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보정된 내용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면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이 제도가 될 거다 싶고요. 50%를 넘어서 당선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51%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 문재인, 이건 명확하게 양자구도였어요. 후보가 6명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대선 후보 몇 명인지 아세요? 14명입니다. 14명. 지금 4명만 이 방송 화면에 비춰져서 이 4명만 기억들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14명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51% 득표를 할 때는 대선 후보가 6명밖에 안 됐었고요. 문재인, 박근혜 둘을 빼고 나머지 4명은 다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소정당 이런 것도 없었어요. 박근혜, 문재인 둘만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떨어진 문재인 후보도 48% 득표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100을 놓고 둘이 싸운 싸움이어서 이 경우에는 과반수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얼마 득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한 60%는 얻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선거잖아요. 4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홍준표가 24, 안철수 21, 41%밖에 득표를 못했었어요. 그때 13명 출마했거든요. 지난번 선거 때. 이번보다 한 명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선거가 치러지는 대선인데도 4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24, 안철수 21 둘 합치면 45거든요.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하는 거는 무식한 짓이지만 그만큼 50% 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정치개혁안이 이거예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생소하죠?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2인 선거구를 방지하겠다. 지방선거는요, 여러분, 요거는 제 전문입니다.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예요.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아요. 국회의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출마하면 그중에 1등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중대선거구제예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 한 선거구에서 4명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소수정당들이 뭐가 불만이냐? 선거법상으로는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꼼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를 자르는 거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광역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로 다 정당 소속이 있으니까 제1당, 제2당 의원들끼리 짜웅을 해서 4인 선거구인데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을 뽑죠. 선거구가 2개로 나뉘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4인 선거구일 경우에는 1등당, 2등당, 3등당, 4등당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2명을 공천을 준다. 그러면 1-가, 1-나. 기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가가 1등을 했고 1-나가 3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후보가 2명이 선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아무래도 군소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룸이 생기는 거니까. 1, 2등을 빼고도 3, 4등이라는 룸이 생기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 2당 의원들끼리 짜고 반을 뚝 잘라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1, 2등만 당선이 되고 저쪽에서도 1, 2등만 당선이 되는 거니까 군소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좀 맹점이에요. 선거법 2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하나의 광역의원 지역구에서 기초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폐지하든지. 그래서 4인 선거구일 경우에 반으로 자를 수 없도록. 그러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정의당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의회로, 구의회로, 군의회로 또는 도의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2인 선거구를 방지하고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 후보들한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매우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특히나 위성정당방지법,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2인 선거구 방지법 이런 것들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거긴 오로지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정당 아닙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이 4가지 이 개혁안만 보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정치 개혁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들도 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까지도 지지하고 요구해왔던 정책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갑자기 후보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절반이 넘는 약지지층들, 심지어는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들마저도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언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선거 전략상으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 약지지층들, 심상정, 안철수를 지지하지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응답한 사람들이 투표율을 75%로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194만 표, 200만 표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될 만한 사람 중에 투표를 한다고 치면 과연 윤석열한테 가겠는가?